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술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요. 상대를 해치는 기술인데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사람을 해치는 무술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까요? 좀 모순적으로 들리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전통 유술 중에 양심유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파의 기술 체계를 보면 정말 재밌는 점이 있어요. 바로 상대를 해야 하는 살법, 그리고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활법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둘을 좀 더 확실하게 비교해 볼까요? 살법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급소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관절을 꺾어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반면에 활법은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의식을 잃었거나 위급한 사람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소생술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무술 안에 파괴와 치유라는 두 가지 철학이 모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파괴적인 측면, 살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유술의 아주 공격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꽤 위험한 면모를 보여주는 기술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살법에서 쓰는 핵심 기술을 아테미와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약점, 즉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아테미 여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명치, 수월이라고도 부르죠. 아니면 관자놀이 같은 이런 취약한 부위를 정확하게 가격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공격은 단순히 아픈 수준을 넘어서요. 호흡을 먹게 하거나 신경계를 교란시켜서 상대를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옛 무술의 대가들은 인체에 대해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 좀 보세요. 공격할 때와 치료할 때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위해서 인체의 급소를 이렇게나 상세하게 그려놓은 해부노를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정교한 해부학 지식이었던 거죠. 유술에 담긴 이런 의학적 지식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와, 기원전 5,500년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까지 닿아 있어요. 시간이 흘러 서기 200년쯤엔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 화타가 수술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 지식들이 160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유술에 녹아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 오래된 지혜들이 현대 서양의학의 눈으로 다시 분석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죠. 역사가 정말 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는 기술을 수련하다 보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수련 중에 누군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살법의 정반대편으로 이끌어갑니다. 네, 바로 활법, 즉 되살리는 기술의 세계입니다. 위험한 기술을 익히는 무술가들에게 왜 이 치유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법이 왜 필요한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조르기 기술, 쉬메와자 수련 중에 일어나는 의식 상실입니다. 이게 유술 수련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응급 상황 중 하나라고 해요. 조르기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기절시키는지 그 원리를 한번 보죠. 이 그림처럼 조르기는 목 양쪽에 있는 큰 동맥, 즉 총경동맥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대부분 막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척추뼈로 보호받고 있는 다른 동맥으로는 최소한의 피가 계속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조르기 기술을 당해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이걸 경동맥동 반사라고 설명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목의 경동맥에 압력이 가해지면 우리 몸이 이거 위험한데?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심장 박동이랑 혈압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결과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줄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거죠. 일종의 안전장치, 비상 브레이크 같은 셈입니다. 와, 근데 진짜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왼쪽은 수백 년 전 무술가들이 그린 급소도고요. 오른쪽은 현대의학의 동맥도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옛 무술가들이 여기가 급소다라고 표시한 지점들이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주요 동맥의 위치랑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지식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활법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카추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소생술은 이런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의식을 잃은 사람을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숨기를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등이나 가슴의 특정 부위를 타격하거나 압박해서 자극을 주는 거죠. 이 자극이 횡격막과 신경계를 깨워서 다시 호흡을 되돌리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계속 상태를 살피는 거고요. 이처럼 살법과 활법을 모두 익힌다는 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바로 무술가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활법을 배우는 것이 왜 진정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 필수적일까요? 첫째, 내가 쓰는 기술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증거가 되고요. 둘째, 함께 수련하는 동료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단순한 싸움 기술을 넘어서 파괴가 아닌 생명의 보존을 지향하는 뭐랄까 한 차원 높은 수련으로 무술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한 문헌에 나오는 이 구절이 활법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술로서 서로 만나고 의술로서 타인을 생사의 경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다. 정말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더 큰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